오늘은 최근에 증권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PBR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은행이랑 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를 보면 27% 그리고 보험도 한 23% 올랐는데, 증권주들은 한 15% 정도밖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이 못 오르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죠. 당연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증권주들에 대해서 좀 센티멘트 쪽으로 좀 안 좋다. 왜냐면 증권주들은 뭐 IB 쪽 그쪽으로 수익을 많이 거두잖아요. 해외 부동산이나 아니면 국내 뭐 부동산 PF 쪽으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증권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라 그러면 증권주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금리가 거의 고점을 찍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을 지금 당장 투자하자라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증권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그리고 증권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삼성증권도 있고 뭐 키움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증권사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증권주들이 그나마 많이 못 오르고 있다. 지금 저PBR 관련주들 중에서 증권주들이 좀 많이 못 오르고 있죠. 주주 환원율 뭐 이런 쪽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증권주들도 뭐 당연히 배당 수익률도 높고 뭐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차근차근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권주들이 많이 못 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 소비자 물가지수이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미국 기준으로 YOY 기준으로 많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쭉 뭐 많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요 중에서 어떤 소비자 물가가 많이 안 떨어지고 있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미국 의료용품 쪽입니다. 약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미국 약값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오히려 미국에서 뭐 의료기업들이랑 한판 붙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도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거비는 많이 들으셨죠. 미국 주거비도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집값이 조금씩 뭐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진로 지수 같은 것을 보더라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주거비도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는 의료용품이었고 요거는 의료비, 그러니까 서비스 케어 그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도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금 오르고 있다. 거의 4.3%까지 다시 찍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주들은 뭐 대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행이랑 보험은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으로 뭐 대표적으로 장사를 많이 하고, 보험들 같은 경우는 자산 수익률, 운용 수익률을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많이 거둡니다. 증권사들은 반대로 이제 자본 조달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부동산이나 뭐 부동산 PF 이쪽으로 금리가 높다 보면 뭐 부동산 쪽으로 시황이 안 좋고 그러면 증권사들한테는 안 좋겠죠.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주식 투자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좀 수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증권사들한테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한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많은 우리나라 뭐 5개 증권사들을 일단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증권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8.4%밖에 못 올랐습니다. 근데 반대로 키움증권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5% 올랐고, 한국금융지주는 좀 나쁘지 않죠. 17% 올랐습니다. NH투자증권은 27% 올랐어요. 미래에셋증권이랑 삼성증권이 가장 못 올랐습니다. 거의 8%밖에 못 올랐는데, 근데 이게 좀 특징점이 있어요. 요거를 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좀 빠르게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증권은 자사주 뭐 소각이나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작년도 12월 달이었죠. 그래서 이미 배당을 못 받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도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덩치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서 뭐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조금 뭐 다른 증권사들 대비해서 다르죠. 키움증권은 IB 조금 약합니다. 오히려 리테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문 그 어플 많이 쓰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어플.
그쪽으로 실제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도 했죠. 그래서 뭐 저 PBR 관련주 요거에 대해서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는 좀 애매합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를 한 것도 없고 배당 기준일도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한다 그래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금융지주는 조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조금 불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얘네들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점이죠. 그리고 NH투자증권은 27% 올랐습니다. NH투자증권 좀 특징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는 거의 한국금융지주랑 비슷하게 수익률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때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좀 좋은 점이 지금 투자를 해도 올해 이번 달 말 그때가 배당 기준이어서 지금 투자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반대로 말씀드려보면 이번 달 말 기준으로 배당 락이 나오면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셋증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중에서 좀 탑픽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삼성증권 1등인 것 같고요. 그리고 2등은 미래에셋증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조금 리스크가 커요. 얘네들은 해외 부동산도 많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금리가 만약에 추후에 떨어진다라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단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도 했고 장기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배당 기준일이 이번 달 말에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배당 수익률은 높지가 않죠. 여튼 이런 장점이, 이런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요 중에서는 저는 삼성증권이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차근차근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키움증권 최근에 주식 소각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규모가 650억이었습니다. 뭐 소각 예정일이 이제 이틀 후네요. 3월 2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키움증권은 주주 환원 정책, 장기적인 이렇게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주 200만 주를 분할 소각하겠다. 매년 3월에 3분의 1씩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주식 소각에 대한 발표를 한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목표 주주 환원율 요거도 뭐 30% 이상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익성 및 성장성 강화 요거에 대해서도 평균 ROE가 15% 목표치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뭐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NH투자증권 요거도 얘네들도 최근에 500억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어요. 얘네들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거의 12년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후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얘네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이번 달 말이죠. 3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도 배당 수익률 적어도 6.7%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H투자증권도 지금 뭐 주가가 괜찮죠. 27%나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얘네들은 뭐 나쁘지 않긴 한데 리스크도 그나마 크다. 어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미래에셋증권은 소각 예정 금액이 지금 820억, 주식 소각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소각 예정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각은 했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배당 기준일이 3월 29일이기 때문에 아직 안 지났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투자해도 배당 수익률 1.7%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NH투자증권 대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지가 않다라는 점이 뭐 특징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향후 3년간 조정 단기 순이익의 35% 이상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요거는 자기 주식 소각 등으로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이렇게 주식 소각을 발표해도, 그리고 아직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어도 주가는 많이 못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증권은 일단은 우리나라 증권사들 중에서 해외 부동산이랑 부동산 PF 리스크가 가장 큰 증권사 중 하나예요. 미래에셋증권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2.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보면 요거는 얼마 안 된 기사죠. 지금 이번 달 5일날 미국 빌딩에 정부 돈 1,800억을 투자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몽땅 날릴 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뭐 해외 부동산이랑 부동산 PF 리스크 그쪽으로 충당금도 많이 쌓고 전부 다 상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주주환원 정책도 뭐 제대로 못 펼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수익도 당연히 저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삼성증권이죠. 삼성증권은 요거는 주봉인데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는 20%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 PBR을 발표하고 난 다음 2024년도부터는 주가가 다른 증권사들 대비해서는 많이 못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증권사들 대비해서 자본력도 가장 튼튼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해외 부동산이랑 부동산 PF 리스크도 그렇게 많이 없는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키움증권이랑 뭐 마찬가지로 리테일 사업도 굉장히 강하죠. 뭐 삼성증권 어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IB 쪽으로도 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증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기사를 보면 대형 증권사 희비가 갈린다고 합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투자 비중이 최하위이기 때문에 선견지명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은 뭐 이렇게 몽땅 날릴 위기라 그러고, 해외 부동산으로 엑스포저가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삼성증권은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증권은 배당 수익률도 높습니다. 6.32%예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뭐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2012년도랑 2023년도는 당연히 뭐 금리가 많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익이 많이 저하되기도 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까 이익도 많이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도 배당금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2010년도 코로나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안 좋았고, 그리고 2023년도 초반 요때는 당연히 충당금 때문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요거는 당연히 그때 2011년도 그때는 장사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줬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삼성증권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못 오르냐?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데 왜 삼성증권은 올해 들어서 8%밖에 못 올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요게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니긴 한데, 삼성증권은 최근에 정부에서 뭐 저 PBR 관련돼서 정책을 펼쳐라 요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거에 대해서 뭐 화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최근에 자사주 매입한 기간이 언제냐면 2016년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그때 650억 자사주 매입을 했고, 자사주 소각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사주 매입을 거의 8년 전에 그때 했고 최근 들어선 단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키움증권 하고 있죠, 미래에셋증권 하고 있죠, NH투자증권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은 자본 여력도 충분한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 1년간 주가를 보면 삼성증권이랑 어찌 보면 뭐 대부분 좀 비슷하죠. 한 30% 정도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NH투자증권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51%.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조금 너무 오버슈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NH투자증권 얘네들도 해외 부동산 그쪽으로 좀 리스크가 크기도 합니다. 근데 뭐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오버슈팅을 한 것 같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배당 기준일이 배당락을 맞으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못 올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증권이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보면 밸류에이션 테이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요런 증권사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올해 PBR 기준으로 삼성증권이 0.52배인데 뭐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긴 한데 얘네들 중에서는 뭐 높은 축인가?
거의 비슷하죠. 미래세증권이랑 한국금융 지주가 낮기는 한데 얘네들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증권 0.52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 6.4배면 가장 높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삼성증권 나쁘지가 않아요. 배당 상량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PER을 보더라도 5.6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증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질 때 그때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당연히 증권 산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살펴보면 거래대금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는 주식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자 수익이나 수수료 이익을 벌어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최근에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 공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리에 따라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기대가 된다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뭐 3번 낮출 건지 2번 낮출 건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팩트는 일단은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용공유도 다시금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그만큼 뭐 돈을 많이 빌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IB 쪽 ECM, DCM 분기별 수수료를 보면 요거도 어찌 보면 금리랑 좀 연동이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요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한번 ECM,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거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2012년도, 2022년도 그때 금리가 낮을 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때 뭐 카카오뱅크도 나왔고 카카오페이도 나왔고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하이브 많은 기업들이 그때 나타났었죠. 근데 최근에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러면 증권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DCM 시장, 요거는 채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만기가 도달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발행하는 수치가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지만 아무래도 요거도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PF 대출, 요것도 IB 쪽이죠. 부동산 PF 같은 경우도 금리가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무래도 증권 산업을 지금 투자한 데는 리스크는 있다라고 일단은 그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AB 단계사채, 요것도 부동산 PF 쪽이죠. 요것도 살아나려면 당연히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 보강, 그러니까 지금 뭐 충당금을 쌓거나 아니면 뭐 상각이 되거나 그런 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LS, DLS 관련돼서도 원래 증권사들이 얘네들을 발행을 하죠. 그리고 뭐 은행에서 얘네들을 팔고 그러는데 최근에 홍콩 H지수 ELS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안 좋고 요 관련돼서도 수익이 좀 저해될 수도 있다. 요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사들이 최근에 저 PBR 관련돼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근데 아직까지 상황이 뭐 다 나아졌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라 그러면 증권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다시금 금리가 고점을 진짜 찍고 떨어질라 그럴 때 그때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증권사들을 보면 좋을 것 같냐라고 한번 물어보신다면 저는 삼성증권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삼성증권 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지금 뭐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